자,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리서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가 되겠죠. 자, 마케팅 리서치의 이해. 제일 첫 번째는 역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입니다. 고객 요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본적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고객이 이 서비스 또는 이 상품에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충족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창한 사람은 카노라는 사람이죠. 카노라는 사람. 카노 분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흔히 하고 하는데요. 카노 분석의 가장 기본적 요건,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기본 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례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표현적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비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욕구, 비례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디멘저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딜라이트풀, 흥분 속성이라고도 하고 잠재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잠재적 욕구라는 의미는 고객이 원하고는 있는데 아직 고객이 입 밖으로 낼 정도로 고객에게 컨셉이 명확하게 잡힌 건 아니에요. 아직 희미하지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뜬구름 잡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이러한 욕구가 이미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개발할 때 이 세 가지 욕구에 대한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에 대한 조사 프로세스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의 소리, VOC라고 하죠. 이거 왜 조사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업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객에게 물어봐요. 기업이 저 사람들이 이걸 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객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손자가 벌써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경쟁자를 알고 고객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략 수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정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업이 하나의 모델링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CRM이라고 하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 그래서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 제품을 수명기간 동안 다 사용하고 나서 폐기하는 순간까지
고객과 기업이 소통해야 될 포인트와 소통 방법, 주기, 피드백 이런 일련의 방식들을 전부 프로그래밍화해서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실행하는 것이 CRM 경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목적으로도 VOC는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요 테마를 설정하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를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적 집단 인터뷰죠. 자, 이런 등을 통해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 두 번째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의미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즉, 이슈를 확인해야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우선권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계획,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파트너와 협력자들의 동의, 그 다음에 개선 활동을 입안해내야 됩니다. 다음은 또 고객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객 요구를 파악해서 실행한 결과가 고객에게 만족하게 다가갔는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 기업은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이 출중해지고 또 그것을 전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출중해지며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또한 출중해지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이 더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강한 기업이 결국은 초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VOC 조사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팀 구성. 약 3, 4명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스텝 2. 자, 팀별로 자사의 상품, 자사의 서비스를 확정하고 정의합니다. 자, 우리 제품이 무엇인가? 우리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를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지 뭉뚱그려서 조사한다는 것은 그 초점이 분산돼서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그 대상으로 해야 될 상품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고객을 정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해지면 이 상품의 또 이 서비스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 매핑 작업을 합니다.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 구매 과정으로부터 우리 내부적인 대응 스텝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 요인들을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 5는 고객 접점, MOT라고 하죠. MOT.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15초 동안이라고 합니다. 고객 접점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MOT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요령은 OW1H입니다. OW는 뭐예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것이 OW1H. 이런 상황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6.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속성을 추출하고 속성을 추출하기 위한 추출한 목적은 질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면
유사 요인끼리 묶어서 1차, 2차, 3차 요인으로 분류해서 체계적인 설문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고객의 핵심 CTQ를 파악합니다. CTQ가 뭐예요? Critical to Quality, 즉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핵심적, 결정적 품질 요소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 핵심적 품질 요소를 파악을 하고 스텝 8, 고객 중심의 결함을 정의합니다. 결함을 정의하는 건 뭐예요? 그 고객이 CTQ로 생각하는 것이, 자, 이를테면 그 피자 배달이다. 그래, CTQ를 파악했더니 피자 배달 소요 시간이 고객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CTQ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피자 배달 시간이 CTQ인데 이 CTQ가 고객이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얼마냐? 주문 후 30분 초과. 이렇게 명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문으로부터 고객 아파트에 가서 띵동댕 누를 때까지 소요시간이 30분이 초과되면 디펙트로 한다. 이것이 바로 결함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9,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개선 활동이 전개가 되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또 결함은 감소될 것이며 사이클 타임은 단축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한 그 궁극적인 그 이득은 뭐겠습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 또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적시 배달,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케팅 리서치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는 서베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자주 쓰이는 방식이죠. 자, 서베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념, 태도, 생각 등을 입력하도록 허용하는 정보 수집 도구입니다.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고객의 생각을 읽어드리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베이 결과는 기본적인 여론 수렴, 그 다음에 기업의 품질 계획 활동, 프로세스 개선 활동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를 위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그 포엠과 measurement, environment. 포엠이라는 것은 man, method, material, machine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추가해서 measurement와 environment.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인풋 사항들이죠. 이런 인풋이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전략이라는 것이 입안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리서치를 위한 서베이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발생과 인식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필요성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 실행 주체가 선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식에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다면 자체 또는 외부의 용역을 줘서 서베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조사는 조사 자체가 물론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조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먼저고 실행이 나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행 결과를 그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단계에서는 조사 범위, 조사 내용, 조사 시간, 비용, 그 다음에 조사의 종류,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조사 대상 선정 방법, 그 다음에 조사 계획 등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먼저 검토를 하고 향후의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표본을 선정하게 돼요. 표본이라는 것은 샘플링이죠. 모든 그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본을 선정한다는 의미는 표본 크기와 표본 선정 방법을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본 선정과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비표본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조사의 그 오차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로 그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표본 오차는 샘플링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샘플링 개수가 그 충분히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되면 그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샘플링 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바로 비표본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 분석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코딩하고 또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자료를 해석하고 전략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서베이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료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자료 수집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의 그 또 다른 원천이 되겠는데요. 설문지법은 서베이와 면접법, 투사법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서베이는 대인조사와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가 있겠고 면접법은 심층 면접조사가 있고 표적그룹조사, 소위 말하는 FGI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투사법은 단어 연상법, 그림 묘사법, 문장 완성법, 만화 완성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자료가 되겠는데요. 크게 보면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자료는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기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기업마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주로 세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고객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뭐예요? 성별, 나이, 연령 뭐 등등이 있겠고요. 거주지 뭐 등등. 그 다음에 이 고객별로 과거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로부터 어떤 제품을 구매했구나. 또 어떤 AS를 받았고 또 어떤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문 결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주로 현금 결제를 하고 있구나. 카드 결제를 하고 있구나. 카드는 신한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구나. 뭐 등등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주로 문헌적 자료 파악 방식입니다. 어떤 그 산업이든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 제품이 속해 있는 그 동종업계의
정기적 간행물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 간행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 자료, 상업용 자료, 이런 자료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업계 또는 반도체 업계 또는 영상이나 이런 각각 업계, 그다음에 섬유산업, 석유산업, 산업별로 나오는 자료들,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 자료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방법론이 가장 빈번한 것은 대인조사, 다음은 전화조사, 그 다음은 우편조사, 그 다음 요즘은 이제 인터넷 조사입니다. 요새 뭐 인터넷 조사는 SNS에서도 밴드에서도 간단하게 표본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카톡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간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자, 대인 조사는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입니다. 전화 조사는 이제 전화로 하는 거죠. 우리 보통 보면 정당의 지지율, 또 대통령 선거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나 또 이런 당선 가능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죠. 우편 조사는 요즘 많이 좀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편 조사도 대단히 높은 빈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갈수록 활용도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정보의 양으로 보면 역시 대인 조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 가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정말 심도 있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집 정보의 질도 역시 대인이 제일 좋고, 나머지 전화, 우편, 인터넷은 가장 기본적인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이 가장 많고 우편이나 인터넷이 가장 중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정보의 질,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비용, 응답률 이런 것도 역시 대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시간으로 보면은 전화가 제일 짧죠. 대인이 최고 길게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는 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의사소통은 쌍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어요. 우편은 거의 단방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의 성질에 따라서 무조건 편하다고 전화나 어떤 인터넷 조사만 고집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 있는 대인 조사법도 충분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접법이에요. 면접법. 조사 목적을 공개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응답자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심층 면접 방식이 있고 FGI, 표적 집단 면접 방식이 있습니다. 심층 면접 방식은 주로 한 명의 응답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심도 있게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역시 응답자의 의견을 가장 폭넓게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역시 시간적, 비용적, 물리적 자원의 어떤 투입이
엄청나다는데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통상 그 전문가나 그 조사해야 될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대략 6명 내지 12명의 응답자가 그들 스스로 토의하게 만들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내부적인 진행자가 효과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을 한다거나 또는 바로 그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 장시간 동안 토론된 결과를 그대로 모니터하면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밀도 있게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표적 집단 면접 방식은 주로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를테면 새로운 세탁기를 개발하는데 요즘 그 주부들이 어떤 세탁기를 그 기대하고 있는가 이러면 이것은 그 전화나 SNS로 물어가지고는 매우 그 피상적인 그런 요구밖에는 파악할 수 없게 돼요. 그 직접 만나서 그 여러 명이 세탁기에 대한 기대를 매우 다양하게 표출을 해낸다면 그 속에서 대단히 유용한 그런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 대상의 선정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수조사, 두 번째는 표본조사입니다. 자,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이고, 표본조사는 모집단에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뭐 여기 방법으로는 제시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통해서 그 모집단을 추론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을 분석함으로써 모집단의 생각을 추론하는 이런 방법이 그 대세가 주로 요즘 행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모집단을 확정해야 돼요. 조사 대상이 되는 집합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지역 및 시간 개념을 고려해서 모집단을 설정합니다. 자, 표본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실제 표본 추출의 대상이 되는 표본 프레임을 결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표본 프레임이란 모집단에 포함된 조사 대상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이 표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추출된 상태는 아니죠. 거기 리스트업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표본 추출 방법은 뒤에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건 뭐 조사 예산과 시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실내 구간이나 가설 검정 등 그 사용해야 될 그 툴에 대한 그 컨셉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샘플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본을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 첫 번째,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뭐 난수표를 통해서 랜덤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추출법. 체계적 추출법은 자, 추출 단위의 일련 번호, 그 다음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이 있어요. 각 줄의 세 번째, 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지금 그림과 같이 각 줄에서 세 번째 표본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청화 추출법이에요. 청화 추출법은 모집단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소집단으로부터 적당한 빈도수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각 줄에서 2명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줄을 갖다가 우리가 동질성으로 보고 각 줄과 줄 사이를 이질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질성의 집단으로부터 그 일정량의 개수를 모두 다 채취하는 방식이 바로 청화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비례 청화 추출법은 학생 수에 관계없이 각 학년별로 동일한 숫자의 표본을 할당하는 방법이 비비례 추출 방식이고요. 비례 청화 추출법은 학년별 몇 명,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비례 청화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추출법은 모집단을 군집으로 구분해서 그 군집 전체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군집 1, 군집 2, 군집 3이 있어요. 그 군집과 군집 간에는 이질성이 있죠. 그 다음에 집단 간에는 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군집을 선정해서 표본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에 4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그 중에 한 군집을 몽땅 선정하는 방식이 군집 추출법입니다. 그다음에 편의 추진법은 글자 그대로 조사 담당자가 임의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조사자가 2020년 8월 27일 오후 12시에 명동을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서 임의로 몇 명을 정해서 인터뷰를 실시한다. 그야말로 조사자 마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당 추출법입니다. 할당 추출법은 예를 들면 2,000명의 표본을 대한민국의 그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그 특성에 따라 세분된 집단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고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 또는 편의 표본 추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대중적인 상업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 강제 과정에서의 오류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샘플링 에러, 넌 샘플링 에러가 되겠는데요. 비표본 오류. 표본 오류는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잘못 추출함으로써 발생한 오류. 대표성만 명확하다면 표본 오류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표본 오류는 크게 관찰 오류와 비관찰 오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 오류는 조사 현장 오류와 자료 처리 오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사 현장 오류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기록 처리 오류도 뭐 그렇습니다.
정확한 응답이나 행동을 한 결과를 조사자가 잘못 기록했을 경우, 또한 코딩 오류가 또한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찰 오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응답 오류이고 두 번째는 무응답 오류입니다. 응답 오류는 표본 프레임과 모집단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무응답 오류는 선정된 표본 중에서 응답을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오차는 이제 그 표본 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본 오차가 발생되는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95% 신뢰 구간의 오차 한계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B는 G2분의 알파 루트 S제곱 나누기 N, 즉 표본 조사에서 전체 모집단에 의해 추출된 표본에 대한 통계량들이 어떤 한계를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의 샘플 숫자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위 공식으로 샘플 숫자를 미리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본 크기가 조사 비용. 당연히 표본 크기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적으면 적게 듭니다. 그러나 크면 좋기는 한데 필요 이상으로 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목적에 부합된 경제적 표본 크기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래 보는 표와 같습니다. 자, 조사를 위한 측정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측정이라는 게 뭐냐? 관찰이 가능한 자료와 연결시켜주는 과정으로 측정의 최종 결과는 결국은 숫자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그 측정 결과가 수치로 나오면 가장 명확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를 하고 조작적 정의, 소위 말하는 operational definition, 측정한 다음에 관찰 가능한 현실 세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상표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패턴. 그래서 10회를 구매했을 때 동일한 상표를 구매한 횟수가 7회라면 10회 중 7회라고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는 4가지가 있습니다.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그 다음에 자유응답의 경우에 개방척도가 또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을 텐데요. 자, 명목척도는 자, 예를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집은 1 단독주택, 2 아파트. 2번이 아파트라고 했지만 2라는 숫자하고 아파트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2번이 아파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축구선수의 등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그 숫자의 크고 작음이나 방향성이 그 실체에 아무런 영향이 도움이 없어요.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자, 보기카드 6.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나요? 자녀, 형제자매, 누구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목척도라고 합니다. 서열척도는 상표, 가격, 그야말로 등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최근 구입 시 고려한 순서대로 1위에서 7위까지
순서를 매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1등부터 7등까지 순위가 매겨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척도를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등간 척도는 주로 그 설문조사 5점 척도, 7점 척도의 설문조사에서 주로 사용하죠. 매우 만족 5점, 그 다음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 2점, 매우 불만 1점. 매우 불만과 불만 사이에 그 1점과 3점이라는 그 2점 간격이 있지만 그걸 등 간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그 실제 등 간격은 아닐 수 있어도 이렇게 5점 척도로 한 이런 유의 척도를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비율 척도. 이것은 가장 그 양질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에는 예를 들면 길이, 무게, 연령, 가격, 소득, 그다음에 매출액, 구매 확률 이런 것들은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할 때 라면 가격은 어느 정도 라면이라야 사 먹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까? 얼마? 자,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척도를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개방 척도는 자, 응답자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자, SQ6에서 2라고 답한 응대자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더라도 그 구체적 예는 없습니다. 다만 응답자 고유의 생각이 여기에 그 쓰여지게 되는 구조. 이것이 개방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펠 척도는 수식어만을 사용해서 응답자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직원이 친절하다. 플러스 우, 마이너스 우. 가운데는 보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스타펠 척도는 자, 여기서 얼마 상표가 나왔다. 위로 얼마 상표가 나왔다. 이거는 그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그 항목별로 그 좋아진 쪽에 그 좋아진 정도, 그다음에 나빠진 쪽에 나빠진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스카펠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리커트 척도는 서술형의 질문에 대한 찬성의 정도와 반대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아름답다에 매우 동의하면 7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1점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즐겁다, 보기 좋다, 시원스럽다 이러한 그 척도들을 1점부터 7점까지, 1점부터 뭐 5점도 가능합니다. 그 찬성의 정도와 반대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마케팅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사 단계, 또 방법론, 또 실제 그 샘플링을 하는 방법, 그래서 샘플링의 종류 등을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단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